생각을 해봤는데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게 억울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바보니? 그렇게 음식 신경 써가며 평생 키웠는데 그런 음식만 얻어먹고 살아? 저희 생활 방식이에요. 엄마가 지나치게 참견하고 계신 거예요. 참견 안 하게 생겼어? 어떻게 시부모가 왔는데 인스턴트 음식만 내놔? 그것도 햇반이랑. 어머니, 며느리가 밥 차리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 나는 밥 차리는 사람이라서 명절마다 너희 내려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던 거야? 저희가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해줘놓고는 저희한테 똑같은 걸 바라시는데요?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간섭하실 거면 앞으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그래. 앞으로는 일절 간섭 안 하고 살 테니까 후회 말아라. 아버지, 나쁜 놈 지엄마가 너 얼마나 애명글면 키운 줄도 모르고. 네가 좋다면 그렇게 살아. 더 이상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간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도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괜히 참견해서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원하던 대로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5세 선복자 씨와 그녀의 아들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 씨는 아들 며느리 편히 살게 하기 위해서 살던 집도 내어주었습니다. 멀리 사는 아들 며느리, 어떻게 사는지 터치할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결혼한 지 3년 차 되던 때에 처음으로 아들네 집에 갔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며느리인 줄은 몰랐고 내 아들도 이런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어른이 참견하는 걸 싫어한다지만 도를 지나친 아들 며느리의 행동에 선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선 씨도 그렇게 부모 간섭이 싫다는 아들 며느리에게 정말 간섭하지 않는 게 어떤 것인지 인생의 쓴맛을 알게 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선 씨는 24세의 4살 연상인 남편을 만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당시엔 시골에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죠. 아직 소식 없냐? 네, 아직이요. 종종 연락을 해서 아이가 들어섰는지 안 들어섰는지 확인하셨던 시어머니. 어휴, 너는 뭐가 모질라서 여적 애를 못 가져. 우리 옆집 며느리는 벌써 넷째 낳았어. 너랑 동갑이라더라. 죄송해요. 지금이야 다들 늦게 결혼해서 인공수정이다, 시험관이다 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엔 임신을 못하면 전부 여자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워낙 시골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더 강했고 생각한 걸 내뱉지 않고는 참지 못하는 성미였습니다. 너희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이야? 우리 아들은 지금 30이 넘었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말에 선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발견한 남편이 들고 있던 수화기를 낚아채 갔습니다. 어머니, 애먼 사람 잡지 마세요. 뭐야? 전화 끊을게요.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선 씨를 달랬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생기면 가지면 되는 거야. 또 없으면 어때? 나는 괜찮아. 선 씨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은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빈말이라도 아이가 없어도 된다고 한 것이 위안이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기적같이 선 씨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의 나이에 아들 박정훈을 낳았습니다. 힘들게 갖게 된 자식이라 무척 귀했는데 하필이면 아들은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알러지도 많아서 밥 한 끼도 함부로 못 먹였습니다. 식재료도 늘 좋은 것만 썼고 직접 만들 수 있는 것이면 선 씨가 대부분 만들어 먹였습니다.
다행히도 커가면서 조금 나아졌습니다. 솜씨 좋은 선 씨가 몇 끼마다 집밥을 제대로 차려 먹이니 아들은 인스턴트 음식은 잘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엄마, 결혼하면 영선이는 일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전업주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선 씨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요즘에 맞벌이 안 하고 살겠다고? 근데 그걸 왜 좋아하고 있어? 같이 벌어야 아들 고생 덜 하지. 그런 선 씨를 친구는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요즘 맞벌이하는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집에 있어야 애도 키우고 살림을 하지. 너무 구시대적 발상 아니야? 하긴 아들내미 돈 잘 버니까 외벌이로도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집안 돌볼 사람 있어야 좋지. 그거야 그렇지만 다들 며느리가 전업주부 한다 그러면 싫어하던데 특이하네. 밥 잘 챙겨 먹고 아이 잘 키우고 살면 되지.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후 첫 명절, 추석 전날이었습니다. 왔니?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그래. 어서들 와. 배고프지? 선 씨 부부는 버선발로 아들 부부를 맞았습니다. 안녕하셨어요. 그래. 어서 앉아. 선 씨는 아들네 부부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거한 저녁상을 차려놓고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부터 밥상 차리는 데는 이골이 난 선 씨였습니다. 아들에게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음식도 미리 물어보아서 상다리 부러지게 준비해 놓았죠.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오랜만에 집밥 먹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너희 집에서 밥 안 먹니? 먹죠? 선 씨는 아들이 실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선이 너도 먹고 싶은 반찬 있으면 말해. 보내줄 테니까. 다 맛있네요. 직접 다 요리하신 거예요? 그렇지. 대단하시네요. 차례를 지내지 않는 선씨네는 다음날 아침 일찍 아침상을 차려주고 서둘러 아들 며느리를 보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의 사돈도 딸이 보고 싶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지나고 선씨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뭐? 병원이라고? 서울에 잘 돌아갔나 궁금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아들. 아니, 왜? 어디 다쳤어? 올라가다가 차 사고라도 났나 싶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식중독이래요. 아들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식중독에 왜 걸려? 그러자 아들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처갓집에서 돌아오는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식중독이래요. 아니, 뭘 먹었길래 그래? 그냥 한 끼는 밖에서 사 먹었고요. 한 끼는 집에서 먹었는데 그럼 식당에서 먹고 그랬나 보다. 집에서 요리한 음식으로는 식중독 잘 안 걸리니까. 요리한 건 아니고요. 파는 거 데워서 먹은 거예요. 그 말에 선씨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선씨는 처음으로 며느리가 온다고 잔치상처럼 차렸는데 아들은 처갓집 가서 얻어먹은 것들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금방 퇴원할 수 있대? 모레 퇴원해요. 또 전화 드릴게요. 선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잔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끼 정도는 사돈이 차려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었죠. 요리 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이 처갓집에서 그 정도 대접밖에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속상했습니다. 선씨도 며느리 위해 평소 새 가족이 먹었던 것보다도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씨가 이러쿵 저러쿵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외식을 하는 것도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것도 그 집 문화겠거니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2해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서울에 있는 엄마 아빠 살던 아파트 있죠? 그게 왜? 거기 세입자 계약 언제 끝나요? 내년 5월에 나간다던데. 그럼 저희가 내년에 그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해서요. 선 씨는 몇 년 전에 살던 집을 전세로 내놓고 남편과 함께 귀촌을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엔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아들에게 따로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는데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겠다는 아들. 이사할 생각이 있다면 아들의 생각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 근데 들어가기 전에 인테리어는 새로 좀 하려고요. 지금도 신혼부부가 살고는 있었지만 남이 살던 집에 바로 들어가 살기는 싫은 눈치였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하게? 네, 영선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다고 해서 견적 보고 있어요. 집을 내준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저들끼리 상의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선 씨 부부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이었고 나중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들 부부가 들어와서 살면 전세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면 견적 보고 말해줘. 그건 엄마 아빠가 해줄게. 정말요? 아들도 혼자 벌어서 가정을 돌보아야 하니 보태줬던 전세 자금은 아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었을 때 선 씨는 집과 함께 리모델링 비용 6천만 원도 보태주게 되었죠. 아들이 이사한 후 다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휴일과 주말이 겹쳐 굉장히 길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엄마 아빠가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우리가 서울에? 네. 버스 타고 오셔서 주무시고 가세요. 추석 당일부터 주말까지는 처갓집에 가 있기로 했어요. 저희 이사했는데 집들이 겸해서 올라오세요. 아들이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초대해 준 것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그럼 아빠랑 같이 올라갈게. 추석 당일부터 주말까지 처갓집에 가는 거면 처가에는 4일 동안 있는 것이지만 선 씨는 상관없었습니다. 아들 집에 간다는 것에 설렜죠. 종훈아, 너희 밥솥은 잘 돼? 며칠 뒤 집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선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솥. 있긴 있는데 조그만 거예요. 저 자취할 때 쓰던 거요. 그거? 엄마가 사줬던 거? 이래서 2인용 미니 밥솥을 쓰고 있다는 아들의 말에 선 씨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거 맞아요. 그래, 또 뭐 필요한 건 없고? 그러자 아들이 잠시 고심하더니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장나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 씨는 마트에 가서 무선 청소기와 밥솥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아들의 집으로 해달라고 했죠. 요즘 청소기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밥솥까지 하니 큰 지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사면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 기분 좋게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니, 무슨 반찬을 그렇게 많이 해? 추석이 다가오자 선 씨는 갖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가져가야 며느리가 우리 온다고 밥 차리느라 고생을 안 하지. 버스 타고 갈 건데 너무 무겁지 않겠어? 둘이 나눠서 들면 되지. 간장게장, LA갈비, 동태전, 고추전, 파김치, 무말랭이 무침. 선 씨가 서울로 가지고 가기 위해 싸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이스박스 2군데다 나눠 담았습니다. 아들네에 하루 묵을 건데
옷이나 다른 짐들보다 음식이 훨씬 많았죠. 선 씨도 젊었을 적에 시어머니가 오시면 어떤 반찬을 차려내야 하나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들의 방문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먹이고 말이죠. 그렇게 선 씨 부부는 짐을 잔뜩 싸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리모델링을 이렇게 멋지게 했어. 우리 집 같지가 않네. 아들이 보내준 사진으로 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딴 집 같았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실내만 보자면 고급 신축 아파트 같았습니다. 잘해놓고 사네. 남편도 감탄할 정도였죠. 선 씨가 살던 때와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받아라. 이게 다 뭐예요? 집에서 반찬 좀 해왔어. 너희 먹으라고. 그러자 아들이 받아서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데리고 돌아다니며 집 구경을 시켜주었습니다. 이거 냉장고 넣어야 하는데.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아이스박스를 뜯고 음식들을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 문을 열어서 하나 둘 넣기 시작했습니다. 선 씨도 그 자리에 서서 집 구경을 하다가 문득 냉장고에 시선이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언뜻 보아도 냉장고 안은 텅텅 비어 보였습니다. 맥주나 생수 같은 건 보이지만 반찬통 같은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았죠.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인지 뜯은 참치캔이나 투명 봉지에 담긴 음식물 같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 씨는 애써 눈을 돌렸습니다. 아, 밥솥 왔니? 청소기랑. 네. 왔어요. 며느리가 거실 한켠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선 씨가 사준 무선 청소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밥솥은? 되게 좋은 거래. 그러자 며느리가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요. 여기에 넣어놨어요. 선 씨가 어리둥절해하며 며느리가 가리킨 곳을 보자 부엌 옆 다용도실에 박스도 뜯지 않은 밥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왜 안 쓰고 넣어놨어?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라서요. 그냥 다른 밥솥이랑 똑같아. 네. 선 씨가 며느리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선 씨를 불렀습니다. 엄마, 점심은 나가서 먹죠. 나가서? 그래. 그렇게 하자. 간단하게 먹지 뭐. 그래서 점심은 집 근처 갈비집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선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저녁엔 자장면 시켜 먹을까요? 그래도 추석 전날 저녁인데 자장면을 시켜 먹자는 아들. 점심도 외식했는데 저녁은 집에서 먹지. 번거로우니까 그렇죠. 밥만 있으면 되는데 뭐가 번거로워. 차리는 거 좀 도와줘? 아니에요. 그러더니 아들과 며느리가 부엌에서 무언가 한참 부스럭거렸습니다. 선 씨와 남편은 거실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머님, 아버님. 식사하세요. 벌써? 밥솥 돌아가는 소리도 나지 않았는데 10분 만에 밥을 차렸다는 며느리의 말에 의아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나는 것을 보니 뭔가 차린 것은 맞는 듯한데 말이죠. 그리고 선 씨와 남편이 식탁 앞에 섰을 때는 입을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빨간 음식과 햇반 그리고 캔에 담겨있는 김치. 이게 아들과 며느리가 내온 전부였습니다. 메인 요리로 보이는 빨간 음식은 자세히 들여다보니 곱창볶음 같았는데 호일로 된 일회용 그릇에 통째로 데운 듯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릇이나 접시에 덜어져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밥도 곱창볶음도 전자레인지로 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밥솥 사줬더니 왜 햇반을. 선 씨는 당황스러운 마음에 말까지 더듬었습니다. 아, 번거롭잖아요. 나중에 설거지도 해야 하고. 그래서 저희는 햇밥 먹어요. 하지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선 씨의 반찬은 꺼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처음 선 씨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인데 이런 밥상이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이런 것도 요즘 말하는 꼰대인가, 내가 시대를 못 따라가는 것인가 싶었죠. 김 드릴까요? 며느리는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아니, 선 씨의 입장에선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모두 다 문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평소에도 밥솥은 사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 상자째로 창고에 처박혀 있던 밥솥이 이해가 갔습니다. 햇반이 오히려 더 맛있어요. 이분이면 데워서 먹으니까 더 좋고요. 선 씨는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아들에게서 들려왔습니다. 왜 며느리에게 묻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며느리는 3년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렇다면 식사 준비도 며느리가 도맡아 했을 텐데 텅 빈 냉장고나 밥솥이 없는 부엌. 선 씨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며느리의 건강이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선 씨와 남편은 마지못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선 씨는 속에서 무언가 울컥했습니다. 선 씨 부부가 왔다고 일부러 이렇게 차린 게 아닌 이상은 평소에도 아들이 이런 저녁을 먹는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선 씨 또한 거한 저녁상까지는 바라지 않았어도 이런 푸대접은 상상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후에 처음으로 얻어먹는 밥이었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선 씨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할지, 아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야 할지, 무엇이 됐든 실망스러운 기분을 감추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두운 선 씨의 표정을 본 아들이 그래도 제 와이프라고 감싸며 말했습니다. 에이, 밥솥에 한 것보다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곱창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저희도 맛있어서 자주 사 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차리자고 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남편은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두 입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선 씨와 크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을 텐데 애써 참는 듯 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싸온 반찬들 있잖아. 그거라도 내오면 되지. 선 씨가 해온 반찬들만 밥상에 올려도 푸짐한 한상이었습니다. 또 설거지하기 번거로워 냉장고에서 안 꺼냈나 싶었습니다. 선 씨의 말을 듣고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러고는 선 씨가 싸온 반찬통을 그대로 꺼내서 식탁 위에 뚜껑만 열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찼습니다. 반찬통도 작은 것들이 아니고 식탁에 그대로 두고 먹기에는 사이즈가 컸습니다. 이쯤 되니 며느리가 일부러 그러나 싶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먹는다고 하더라도 시부모가 왔는데 어쩜 이러나 싶었습니다. 아니, 하는 행동을 보니 선 씨 부부가 돌아간다고 한들 이 반찬들을 다시 꺼내서 먹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선 씨도 시집살이를 꽤나 했기 때문에 꼬투리 잡고 싶지 않았지만 도무지 선 씨의 상식으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맞벌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맛있네. 남편이 한마디 하자 선 씨도 별말 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수많은 생각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잔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 기분만 상할 테니 말이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다 먹는 게 어때? 요즘 반찬 가게에 찌개 같은 것도 다 팔잖아. 하지만 아들의 건강 상태가 걱정이 되어 한마디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식중독에 걸린 지 얼마나 됐다고 인스턴트 음식만 먹고 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한마디 했다고 아들이 기분 나쁜 기색을 보였습니다. 집에서 몇 끼나 먹는다고요. 대충 먹으면 되죠. 그러면서 며느리 눈치를 보는데 선 씨도 더 이상 말을 말자 싶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반찬통들이 그대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고는 설거지도 아들이, 청소기 돌리는 것도 아들이,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들이.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어쩜 저런 머슴 기질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니 청소기 얘기를 꺼냈나 싶었죠.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기에 그런지 며느리는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듯 보였습니다. 선 씨도 사람인 이상은 며느리는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사람인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갯말을 굳이 밖으로 꺼내는 불상사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무세요. 아들은 이불이 깔려있는 작은 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자라. 선 씨는 불을 끄고 남편과 나란히 누웠습니다. 나 너무 속상해. 알어. 근데 어쩌겠어. 그러지 맙시다. 다 알아서 사는 거지. 그래도 종훈이는 매일 그런 거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영선이가 집에 있어야 하는 거야? 종훈이 건강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는지 당신은 알잖아. 아, 왜 몰라? 근데 종훈이도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 그리고 어떻게 시부모한테 그런 밥상을 차려줘?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뭘 모를 수도 있지. 그 말에 선 씨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한테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그날 새벽에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디가? 나 화장실 좀. 선 씨가 잠결에 묻는 남편을 뒤로 한 채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그러고선 거실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려는데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잠들기 전 선 씨가 남편에게 했던 것과 비슷한 말이었습니다. 선 씨는 자신도 모르게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한 말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갑자기 자신이 거론되는 바람에 선 씨는 더욱 숨죽여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초대하는 건 싫다고 했잖아. 그래도 이 집도 주시고 인테리어도 해주셨는데 한 번은 초대를 했어야 했잖아. 그런데 자꾸 밥 가지고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니까 미안해. 엄마가 그거에 좀 예민해. 선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맞지만 그 상황에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자꾸 나한테만 뭐라고 하시는데. 내가 집에 있다고 식모 노릇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왜 그래? 맞잖아. 그리고 집 가지고도 우리 집 안 갔다 어떻다 하시는데. 우리 주신 거 아니었어? 맞지. 근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셔? 설마 집 주셨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들락날락 하실 건 아니지? 절대 안 그래. 그런다고 해도 내가 가만히 있겠어? 듣자 하니 처음엔 며느리에게 어이가 없었지만 아들이 더 모질이 같았습니다. 저러니 머슴짓하면서 살고 있는 듯 했지만 제 부모 욕하는 줄도 모르고 마누라만 달래고 있는 아들이 제일 바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문이 끽 하며 열렸습니다.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설마 엿듣고 계셨어요? 기가 찼습니다. 듣고 있었던 건 맞는데. 엿들은 건 아니고 지나가다 들린 거야. 비밀 이야기면 문 꼭 닫고 작게 이야기하지 그랬니? 선 씨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미안한 기색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아들은 며느리 눈치를 보며 오히려 선씨를 나무랐습니다. 남의 집에서 왜 이렇게 예의가 없이. 남편과 아들 부부 신경 쓰지 말자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지들끼리 지지고 볶고 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뭔지 시부모가 뭔지 모르는 것들은 배려도 아까웠습니다. 남의 집은 이게 왜 남의 집이야? 내 집이지? 그러자 아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생각을 해봤는데 며느리한테 밥 한 끼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게 억울해서 말이야. 그리고 너는 바보니? 그렇게 음식 신경 써가며 평생 키웠는데 그런 음식만 얻어먹고 살아? 그게 저희 생활 방식이에요. 엄마가 지나치게 참견하고 계신 거예요. 하기야 그래도 좋으니 둘이 잘 살고 있긴 한 것이겠죠. 아주 천생연분을 만난 듯 했습니다. 참견 안 하게 생겼어? 어떻게 시부모가 왔는데 인스턴트 음식만 내놔? 그것도 햇반이랑 밥솥은 뭐하러 받은 거야? 며느리가 밥 차리는 사람이에요? 뭐? 그러면 나는 밥 차리는 사람이라서 명절마다 너희 내려오면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놨던 거야? 저희가 부탁한 건 아니잖아요. 왜 엄마가 해줘놓고는 저희한테 똑같은 걸 바라시는데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저희 사는 방식 가지고 간섭하실 거면 앞으로는 올라오지 마세요. 그때 남편이 소란에 깼는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일절 간섭 안 하고 살 테니까 후회 말아라. 아버지, 나쁜 놈. 지 엄마가 너 얼마나 애명 걸면 키운 줄도 모르고. 네가 좋다면 그렇게 살아. 더 이상 절대 간섭하지 않으마. 됐지? 아들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자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도 나간다는 말이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도 너희끼리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괜히 참견해서 준 것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가 말한 대로 원하던 대로 나가서 알아서 잘 살아봐라. 아버지, 여보, 짐 챙겨. 나가게. 이 시간에 어딜 가신다는 건데요? 돈 있으면 갈 데가 없냐?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이사 날짜나 상의해봐라. 남편이 선씨를 닥달해 짐을 챙겨 집 밖을 나섰습니다. 다 들었어? 저런 놈은 정신 차려야 해. 그냥 신경 끄라며. 아무리 그래도 지 엄마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럴 거면 주는 것도 받지를 말던가. 남편은 선씨보다도 화가 단단히 난 듯 보였습니다. 진짜로 쫓아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세 자금도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걸로 알아서 살라 그래. 그게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그 외에는 한 푼도 물려주지도 않을 거야. 나 죽어도. 그 말에 선씨가 놀란 눈을 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정훈이 그놈 나가면 그 집은 그냥 월세 주고 나오는 돈으로 매달 여행이나 다니자고. 남편의 말에 선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선씨도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자식을 아무리 귀중하게 키워봤자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면 끝이었습니다. 다 큰 자식은 제 갈 길 가게 놔둬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괜한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담한 대로 2달 뒤에 아들을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월세를 구해서 나갔다는데 솔직히 아들 부부처럼 살면 애 낳고 잘 살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태어나는 애도 햇밥 먹이며 키우려나 걱정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선씨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햇반을 먹이든 보리밥을 먹이든 다 알아서 하겠거니. 이제는 더 이상 아들에게 신경 쓰지 않기로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떠오를 때면 아들 얼굴 대신 그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번쩍 다시 정신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게 냅둬라 간섭하지 말아라 했으니 보란 듯이 잘 살지 못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마저도 이제는 선 씨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대로 남은 인생은 자식 걱정 없이 오롯이 선 씨 부부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벽부터 부시럭부시럭 대고 미쳐버리겠어. 나이 들면 잠이 없대잖아. 노인 냄새? 그런 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 빨리는 거 뭔 줄 알겠어? 아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3-4시간 있어도 신경 쓰이고 힘들어.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그런 거다. 그게 쉬운 줄 알아? 희생이 따라? 너도 남편한테 분명하게 싫다고 해.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시아버지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시아버지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안방? 안방은 아버님이 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화장실을 따로 쓸 거 아니야. 유난이라고? 너도 노인네랑 살아봐. 다 신경 쓰이지. 겪어봐야 알아. 나는 이제 TV 소리도 듣기 싫어.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만 따로 방이라도 구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 했다가는 남편한테 욕먹겠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5세 고기동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느리는 자신은 결코 늙지 않을 듯 구는 것에 헛웃음을 쳤습니다. 합가한 것을 대단한 효도를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애초에 같이 살게 된 것도 아들 며느리의 사정이 딱해서였습니다. 부모라고 모두 자식과 함께 살길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불편한 만큼, 아니 그보다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걸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기에 조금 서운하고 힘들어도 참자했지만 아들이 이혼하지 않는 한은 앞으로도 안 보고 지낼 수는 없기에 고 씨는 특단의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 만한 가르침을 주었죠. 고 씨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나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죠. 하지만 아내가 아들을 낳고 난 뒤부터는 남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 얼른 둘째도 갖는 게 어떨까? 태어난 지 100일밖에 안 된 아이를 팔에 안고 누운 채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내의 말에 고 씨는 기뻐하기는커녕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둘째야? 왜? 경수도 동생이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그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야. 나는 둘째 필요 없어. 누군가 들으면 참 매정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고 씨가 그렇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신 건강이나 먼저 챙겨. 고 씨는 괴로운 심정을 숨기며 말했습니다. 고 씨의 아내는 아들 경수를 낳고 몸져 누웠습니다. 출산 후에 종종 몸살을 앓고 쓰러져서 병원 신세를 여러 번 졌는데 건강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며 퇴원시켰지만 내내 누워있는데 이보다 더 휴식을 취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고 씨는 회사도 쉬며 갓난아이를 돌보고 아내의 병수발도 했습니다.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농담 삼아 둘째 이야기를 건네는 아내의 말에도 고 씨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어제보다 몸이 한결 나아. 당신이 걱정이야. 또 한숨도 못 잤지? 어린 아들을 돌보느라 밤잠도 부족했습니다. 낮에는 누워있는 아내의 수발까지 드느라 몸이 두 개였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얼른 나와서 우리 남편 고생 그만하게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내일이면 훌을 털고 일어나.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아내는 다른 방법으로 고 씨의 고생을 덜어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눈 지 며칠 되지 않아 모든 걸 후를 탈고선 고 씨의 곁을 떠나버렸죠. 하루아침에 어린 아들과 단둘이 남게 된 고 씨. 같이 늙어가자 약속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고 씨는 아내의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엎드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시간은 길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품 안에서 우는 어린 아들 경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부모님도 안 계시기에 고 씨는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을 해서 생계를 이어나갔고 아들이 돌이 되자 어린이집에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그래도 젊고 튼튼한 몸뚱이로 내 자식 굶길까 싶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의 밥을 굶기는 일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설계할 만큼 풍족하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해준 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정말? 응. 밥 안 먹고 매일 국수만 먹고 싶어요. 면 종류 음식이면 라면도 잘 안 먹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고 씨가 해준 멸치국수였습니다. 음식이라고는 하나도 할 줄 몰랐던 고 씨가 먹고 살기 위해서 터득해야 했던 음식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음식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음식이었죠. 국수가 그렇게 맛있어? 고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들을 키우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는데 식당을 차리면 늦은 시간까지 아들도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모아둔 돈도 긁어모으고 대출도 받아서 국수집을 차렸습니다. 아이 말만 듣고 무작정 차린 것은 아니었고 1년간은 여러 국수집에서도 일해보고 연구도 해본 끝에 간판을 올리게 된 것이었죠. 물론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손가락만 빨고 있던 때도 있었고 손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서운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1년, 2년 지나자 손님은 점차 늘었습니다. 아들은 하교하면 식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돈도 벌고 자식에게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어서 고 씨는 돈이 좀 덜 되더라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국수집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고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은 남부럽지 않게 공부시키고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을 버는 초대박 식당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둘이서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고 씨의 인생도 조금은 평범해졌습니다. 아들은 한 번도 속썩인 일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주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 아들의 결혼식장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절을 받으며 고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할 일은 끝이 났구나. 나중에 아내를 만나더라도 조금은 당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고 씨는 2년 전에 국수집 문을 닫았습니다. 70 넘어서까지 하기엔 고된 일이기도 했고 이제는 일 안 하고 소소하게 살아갈 만큼 준비가 된 듯 했습니다. 집 한 채 있고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연금도 나오니 말년에 아들 고생 안 시키고 떠날 수 있겠구나 했죠. 그런데 고 씨는 스스로의 노후만 생각했지만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한 아들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가 퇴근 후에 집으로 갈게요. 아들과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다른 부자 사이처럼 특별한 날에만 서로 왕래하며 평범하게 지냈던 고 씨. 갑작스러운 방문을 알리는 아들의 말에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저녁에 찾아온 아들이 물었습니다. 나야 건강하지. 근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고 씨의 질문에 아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요즘 사정이 조금 안 좋아요. 아들의 말에 고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돈도 잘 번다고 들어 전혀 걱정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대출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거 갚으며 살 생각하니까 막막해서 죄송스럽지만 아버지 얼굴밖에 안 떠올랐어요. 아니, 어쩌다가. 아들은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고 씨도 캐묻지 않았죠. 하지만 도박을 한다거나 빚질 일을 할 리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무언가 사정이 있으니 상황이 좋지 않아진 것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돼? 당장 돈이 필요한 거야. 아니요, 아버지한테 돈을 받을 순 없죠.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아버지도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저희 사정도 이러니까 저희가 집을 팔고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면 어떨까 해요. 이 집으로 너희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네, 고 씨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물론 아버지만 괜찮다고 하시면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 거야. 네, 애는 커가고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일이 이렇게 돼서 숨이 막혀요. 아들의 말에 고 씨도 누군가가 목덜미를 콱 움켜쥔 것처럼 숨이 답답했습니다. 늙어서 아들에게 의탁하지 않으려고 남들이 퇴직해서 놀 때도 고 씨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같이 사는 것을 의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난 고 씨는 잠시간 고심했습니다. 괜찮다. 그런데 지안이 엄마는 불편하지 않겠어? 결국 고 씨의 대답은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걱정은 있었죠. 지안이 엄마도 그러겠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서로 서운하지 않게 잘 상의해야지. 그리고 너도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시간 지나서 내가 더 나이 들면 오히려 너한테 짐이 될 수도 있잖냐. 그 부분까지도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더 나이 드시면 어차피 제가 모시고 살 텐데 조금 더 앞당겼다고 생각해요. 아들의 말에 고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자까지 고 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도배를 새로 했고 아들네 살림살이도 들어와 집이 가득 차게 됐죠. 너희 오니까 다른 집 같다. 그래요? 노인네 혼자서 사는 집보다야 생기 넘치고 좋네. 고 씨는 걱정거리들은 뒤로 미뤄두고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혼자 지내는 삶이 적적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아들네와 합가해서 사는 생활이 모두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함께 잘 살아보자 다짐했습니다. 아버님, 이거는 치울게요. 그렇지만 생각보다 불편한 점은 더 많았습니다. 식탁에 휴지가 있어야 편해. 항상 같은 곳에 놓여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며느리가 치우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죠. 케이스에 넣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고 씨는 늘 그렇게 두고 썼기에 전혀 이상한 점을 못 느꼈습니다. 그때그때 닦아서 버리면 되니 편했습니다. 갑에 들어있는 걸 놓으셔야죠. 이거는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속이 미식거려요. 그래? 몰랐네. 네, 이건 정말 교양 없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은 고 씨도 전혀 거리낌 없이 바꿀 수 있는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출근하고 손주가 학교에 가면 대부분 집엔 며느리와 둘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여럿이서 살기에 혼자서 살던 때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가끔은 도가 지나칠 때도 많았죠. 아버님,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지안이 숙제해야 된대요. 거실과는 다소 떨어져 있는 손자의 방을 가리키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기 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리모컨을 들어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볼륨을 낮춰야 했습니다. 만족스러울 만큼 소리가 줄어들자 며느리가 부엌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두 발짝을 떼더니 다시 뒤돌아서서 고 씨에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아버님 방에도 작은 TV를 놔드릴게요. 사실 저희는 거실에는 TV를 안 뒀었거든요. 그러고는 다시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 말에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계속 앉아서 TV를 보고 있을 수는 없었죠. 고 씨는 전원 버튼을 누르고 소파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켰습니다. 그렇게 20분쯤 누워있으니 아들이 방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 퇴근했어요. 방에서 뭐 하고 계세요? 유튜브 본다. 이 시간에 뉴스 안 보시고 웬일이세요? 요새는 다 휴대폰으로 보잖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보시고 식사하세요. 아들의 말에 고 씨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손자도 이미 식탁 앞에 앉아 있었고 밥이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운데 동태찌개가 큰 냄비에 올려져 있었고 주 메뉴는 불고기였습니다. 고 씨가 자리를 잡고 앉자 며느리가 그 앞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동태찌개 드세요. 며느리는 반찬들이 담긴 작은 접시들을 고 씨의 앞에 두었습니다. 이미 식탁에 차려져 있던 것들과 같은 반찬인데도 고 씨에게는 따로 조금씩 덜어서 주는 며느리. 왜 맨날 이렇게 반찬을 여러 군데에다가 두는 거야? 설거지만 힘들게. 아버님 드시기 편하라고 따로 담아드리는 거지. 아들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서도 어른 몫을 따로 챙긴다기에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 씨도 그게 다 고 씨를 챙기는 며느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젓가락질 하는 고 씨의 손놀림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고 씨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고 씨는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늙은이 삼시세끼 챙겨야 하는 며느리의 일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마음이었습니다. 애미야,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환기 다 했으면 창문 닫을게. 아니에요. 자꾸 뭐가 춥다고 그러세요. 아직 더워요. 며느리의 말에 팔에 오소소 닭살이 돋는데도 창문 앞에서 빨래를 널었습니다. 아버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노인정에라도 다니시는 게 어떠세요? 빨래를 다 널고 소파에 앉으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노인정? 네. 종일 집에서 심심하지 않으세요? 고 씨의 주된 취미는 TV를 보는 것이었지만 고 씨라고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종종 지인을 만나러 나가기도 했는데 며느리는 고 씨가 주기적으로 외출하길 바라는 듯 했습니다. 외출해서 점심을 안 먹겠다고 하면 눈에 띄게 좋아하던 며느리를 떠올려 보면 아마 고 씨의 추측이 맞을 듯 했습니다. 그래서 고 씨는 다음 날부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TV를 보고 화분에 물 주고 하는 게 더 좋지만 며느리에게 떠밀려 매일 집 밖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 씨도 혼자 지낼 때는 귀찮아서 끼니를 거르는 때도 종종 있었는데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밥을 매일 끼니마다 차려줘야 하니 그 수고로움이 상상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 거야. 노인정 안 가시고요? 오늘은 못 가지. 근데 오후 늦게 올 거니까 점심밥은 차리지 마라. 그 말에 어두워졌던 며느리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네. 저도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 올 거예요. 고 씨는 10시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생각보다 일찍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만나기로 했던 지인이 집에 일이 생겼다며 급하게 돌아가는 바람에 고 씨도 점심만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약속이 있다더니 나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 씨는 거실에서 TV를 조금 보다가 낮잠을 자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져들고 정신이 들었을 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조근조근 들려왔습니다. 약속이 있다던 며느리가 돌아온 것을 보면 시간이 상당히 흘러 있는 듯해서 고 씨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잠을 깨기 위해 마른 세수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통화 소리를 듣게 되었죠. 새벽부터 부시럭부시럭 미쳐버리겠어. 나이 들면 잠이 없대잖아. 노인 냄새 그런 건 아직 모르겠는데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 빨리는 거 뭔 줄 알겠어? 아니 그냥 아무 말 없이 방 안에서 세네 시간 있어도 신경 쓰이고 힘들어.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건 그런 거다. 그게 쉬운 줄 알아? 너도 남편한테 분명하게 싫다고 해.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안방은 아버님이 쓰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야 화장실을 따로 쓸 거 아니야. 유난이라고 너도 노인네랑 살아봐. 다 신경 쓰이지. 반찬이나 찌개 같은 것도 꼭 따로 담아서 줘야 해. 왜긴 왜야 노인네 침 묻은 숟가락 젓가락으로 집었던 음식 까치먹기 싫으니까 그렇지. 너는 안 그럴 줄 아니. 겪어봐야 알아. 나는 이제 TV 소리도 듣기 싫어. 마음 같아서는 시아버지만 따로 방이라도 구해드리고 싶은데 그 말 했다가는 남편한테 욕먹겠지. 고 씨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친구와 통화하는 듯한 며느리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고 씨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네 가족과 함께 산다고 고 씨 또한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게 된 이상 서로 맞춰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참고 살았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며느리의 본심을 들어버린 지금 충격이 컸습니다. 자꾸 반찬을 2개씩 놓는 이유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다지만 노인이라는 이유로 그토록 혐오하는 듯이 말하는 며느리가 참 야속했습니다. 혹여나 싫어할까봐 며느리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았고 노인은 더럽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평소보다 더 조심했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통화를 마치는 듯하자 고 씨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신이 방에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버님? 집에 계셨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며느리가 방문을 열며 깜짝 놀라 물었고 고 씨는 자는 척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며느리가 안심을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야 고 씨가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속 주무셨어요? 약속 있으시다더니 일찍 들어오셨나 봐요. 며느리가 고 씨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조금 일찍 들어왔는데 계속 잤네.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몇 시간 내리 잤더니 괜찮아졌어. 그리고 1시간 뒤에 고 씨는 다시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반찬은 2군데 나눠서 놓여 있었습니다. 밥 먹는 식구가 넷밖에 안 되는데 항상 따로 놓여진 반찬이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했던 게 바보 같았습니다. 고 씨는 밥 먹다가 일부러 며느리 쪽에 놓인 반찬을 집어먹었습니다. 아버님, 그 앞에도 있어요. 그랬네. 몰랐어. 그리고 또 다른 반찬을 똑같이 집어먹자 며느리는 조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부러 따로 놔드린 거예요. 거기도 다 있어요. 다른 접시에 있는 거 드시면 좀 어때서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왜 따로 놔. 그냥 한 군데다 놓고 먹지.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삐죽거리며 다물었습니다. 고 씨는 남몰래 쓰린 속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어서 고 씨는 오랜만에 아들과 단 둘이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식사하셔야죠. 아들이 고 씨의 밥을 차려주려는 신용을 하자 고 씨가 말렸습니다. 국수 삶아주랴. 좋죠. 아들이 그 옛날 극찬을 했던 국수를 만들며 고 씨가 물었습니다. 일하는데 힘들진 않아? 그래도 집 팔고 숨통이 좀 트였어요. 그래? 아버지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없지. 불편하긴 너희가 불편하지 뭐. 지안이 엄마도 그렇고. 지안이 엄마요? 불편한 거 없어요. 아들의 말에 고 씨는 그냥 참자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예뻐서가 아니라 아들 보고 참자했죠. 그날의 통화만 잊으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에 고 씨는 그런 결심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아버님, 식탁 위에 제 핸드폰 못 보셨어요? 못 봤는데. 아, 정말. 얼른 나가야 하는데. 지안이 학교 늦는데. 원래는 버스를 타고 통학하는 손자인데 오늘은 짐이 많다며 며느리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먼저 출근을 했고 며느리는 휴대폰이 보이지 않는다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지안이만 데려다 주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찾아보고 있을 테니까 어서 다녀와. 아니에요. 찾지 마세요. 제가 지안이 얼른 데려다 주고 와서 찾을게요. 며느리는 급하게 손주를 데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며느리가 찾지 말라고 했지만 고 씨는 천천히 집안을 들춰보았습니다. 식탁 주변과 소파 근처에도 보이지 않았고 나중에는 냉장고까지 열어보았는데도 도통 없었습니다. 고 씨는 휴대폰을 열어서 며느리 번호를 찾아 눌렀습니다. 그런데도 벨소리는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한참 집안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욕실 문을 열자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 씨가 수건이 들어있는 선반을 열자 그곳에 며느리의 휴대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선반 문이 닫혀 있는 바람에 찾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고 씨가 며느리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종료하려는데 며느리 휴대폰에 떠 있는 글자가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노친네. 며느리의 휴대폰에 노친네라고 저장되어 있는 고 씨의 전화번호. 그동안 며느리와 특별히 전화할 일이 없으니 그리고 내가 건 전화를 확인할 일이 없으니 몰랐습니다. 누가 볼까봐 무섭지도 않은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했는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노친네라고 저장할 수가 있는지 기가 찼습니다. 반면에 고 씨는 자신의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전화가 걸리고 있는 휴대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며느리. 두 사람이 서로를 어떻게 여기는지 괴리가 너무 컸죠. 고 씨는 며느리의 휴대폰을 다시 선반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모른 척했죠. 제 휴대폰 못 보셨죠? 못 봤어. 전화 걸어봤는데 안 울리더라. 안심한 듯한 며느리에게 고 씨가 말했습니다. 사도는 잘 계시지? 저희 엄마요? 네, 잘 계시죠? 이번 주말에 좀 초대 좀 해. 혼자 계실 텐데 딸내미 보고 싶으실 거 아니야. 저희 엄마를요? 그래. 꼭 좀 초대해라. 고 씨는 어리둥절해하는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아버지, 지안이 엄마한테 장모님 초대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 사돈도 혼자 있는데 우리끼리 매일 같이 저녁 먹고 그러는 게 마음에 걸려. 좋은 생각이시네요. 제가 장모님한테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주말이 되었을 때 안사돈이 방문을 했습니다. 갑자기 초대를 해주셔서 놀랐어요.
진작에 그랬어야 했는데 늦었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며느리도 영문을 몰라 했지만 친정엄마가 반가운 기색이었습니다. 엄마, 밥이 좀 덜 돼서. TV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 며느리가 TV를 켜주며 부엌으로 가자 사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본 고씨가 리모컨을 들어 TV를 꺼버렸습니다. 사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씨를 쳐다보자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거실에서는 TV를 못 보게 하거든요. 시끄럽다고. 네? 못 보게 한다니요. 노인네들은 귀가 잘 안 들리니까 소리를 크게 틀고 보잖아요. 지안이 방에서 숙제하고 있을 텐데 방해되지 않게 TV는 보지 마세요. 아, 예. 사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란히 소파에 앉아있자 멋쩍었는지 사돈이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저 화장실 좀 쓰려고요. 아, 저기 안방 화장실 쓰세요. 네? 안방 화장실이요? 보통 손님은 거실 화장실을 쓰니 사돈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거실은 아들, 며느리, 손자 이렇게 셋만 쓰거든요. 노인들은 안방 화장실 써요. 사돈은 주춤주춤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고씨는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안 추우세요? 찬바람이 쌩하니 들이치자 팔을 쓸며 사돈이 물었습니다. 아, 저는 추운데 젊은 사람들은 덥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도 추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말을 들어야죠. 그러자 사돈도 고씨의 행동이 이상한 듯 했습니다. 고씨의 말에 이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며느리가 있는 부엌 쪽을 힐끔거렸죠. 조금 후에 낮에 고씨가 시장에서 사온 해물로 며느리가 큰 대접에 해물찜을 해서 내왔습니다. 해물 좋아하신다면서요.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차리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차린 거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사돈이 젓가락을 들며 인사하자 고씨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접시에 해물찜을 조금 덜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돼요. 같이 놓고 먹으면 되는데요. 왜 굳이? 며느리가 저는 늘 이렇게 따로 주거든요. 안사돈도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접시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은 왜 반찬을 따로 안 줘? 아니, 왜 반찬도 따로 놔요? 저도 처음엔 이상했는데 젊은 사람들은 노인네가 집었던 음식은 같이 먹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노인네들은 이렇게 따로 먹자고요. 네? 아까부터 자꾸 노인 왜 그러시는 거예요? 사돈이 초대하셔놓고는 저를 이렇게 취급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사돈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고 아들도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리고 며느리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노인은 화장실도 따로 쓰라 그러시고 아까부터 정말 이상하시네요. 이상하세요? 당연히 이상하죠. 거실에서 TV도 못 보게 하시고 말이에요. 고씨가 며느리를 향해 물었습니다. 애미야, 사돈이 이게 다 이상한 거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며느리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알려준 건데 말이에요. 노인네랑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노인정에도 다니고 있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아버님. 그러게요. 저희 딸이 어째서 그런 말을 하나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고씨가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식탁 옆에 올려져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이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며 진동했습니다. 고 씨가 며느리가 집어가기 전에 얼른 휴대폰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저장해 두었네요. 그러자 사돈도 아들도 경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미정아, 아니야. 저건 장난으로 그런 거야. 그리고 아버님이 오해를 하신 거야. 내가 왜 그러겠어. 그럴 거였으면 내가 뭐하러 아버님 모시고 살자고 했겠어. 모시고 살아? 그 반대 아니니? 노인네들도 자식하고 같이 사는 거 힘들어해. 불편해하고. 그런데도 너희 힘들다고 해서 들어와서 살라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치가 떨리도록 싫었으면 나가면 될 거 아니야? 아, 나를 내보낼 생각이던가? 입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때 누구랑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했지? 여보, 이게 전부 사실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했던 말 중에서 하나라도 사실이 아닌 게 있니? 며느리가 할 말을 잃고 입만 뻐끔댔습니다. 당신, 이 집에 우리가 어떻게 오게 된 건지 잊었어? 당신이 대출받아서 사기당하고 우리 집 날린 거잖아. 그래서 아버지한테 겨우 부탁드려서 들어오게 된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아버지한테 그래? 미정아, 아니지. 놓친내 어쩌고 한 거 아니지. 엄마는 너 그렇게 안 키웠다. 사돈이 고 씨 대신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시아버지 모시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자 아들이 허탈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이 다 맞다는 거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고 씨에게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사돈도 고 씨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못 키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 씨도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무릎 꿇리고 사돈을 고개 숙이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수도 없었습니다. 어쨌거나 내 아들의 아내이니 잘못을 바로 잡아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네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배경을 처음 알게 된 고 씨는 더욱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금 후에 사돈은 집으로 돌아갔고 며느리는 고 씨 앞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 다시 나가자. 한참 후에 아들이 입을 떼자 며느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어. 아니, 짐 싸. 이 밤중에 나가겠다고? 네. 아버지, 지안이만 좀 부탁드려요. 그러고는 아들이 며느리를 끌고 나갔습니다. 아무 일도 안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될 때까지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쯤이 되어서야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 이혼? 나 때문에 이혼하면 내 마음이 편하겠냐? 아버지 때문 아니에요. 집 때문에도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도 지안이 봐서라도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런 여자한테 제 아들 평생 키우게 할 수 없어요. 아들의 말에 고 씨는 침묵했습니다. 이따가 집에 들어갈게요. 지안이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모님 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법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무언가 순식간에 진행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해. 지안이 엄마잖아. 신중하게 생각한 지 1년 넘었어요. 아버지 때문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그런데요, 아버지. 남편의 아버지를 그런 취급하는 여자면 미래를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고 씨는 무어라 대답하지 않았지만 침묵은 긍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죄송할 뿐이에요. 그런 생각일랑 말아라. 너 같은 아들 또 없다. 아들은 작게 흐느꼈고 고 씨도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간이 지나 조심스럽게 다시 물어보았을 때도 아들의 굳은 결심을 뒤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몇 달 뒤 정말로 이혼을 했습니다. 손자는 아들이 키우기로 했고 나가서 살겠다는 아들을 고 씨가 말렸습니다. 어차피 나 죽으면 이 집은 네 건데 뭐하러 집에서 나가서 고생을 해. 나중에 노인네 데리고 살기 힘들다 싶을 때나 나가. 그럴 리가 있어요, 아버지. 아들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 씨도 마음이 아렸습니다. 아내가 죽고 혼자 아들을 키우던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은 끝나지 않더라. 시안이 생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 그것도 행복이야. 네, 아버지. 고 씨는 어쩐지 작아진 듯한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진 것 없고 못 배운 자신도 이렇게 아들을 키웠는데 고 씨의 아들은 더 나으면 나았지 부족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이 밤에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는 해봤어? 권서방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잖아. 공부. 권성우. 이리 당장 못 나와? 너는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은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손님이 와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온 손님 좀 돌려보낸 게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준에 만회하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러면 성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길거리에서 쫓아내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80세 권석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47세 권종훈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죠. 서울에 올라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오도가도 못하게 된 권 씨. 그런 권 씨를 문전박대한 며느리에게 서운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아들네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권 씨는 입을 다무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모두 알게 된 아들은 권 씨처럼 참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느리에게 똑같이 복수해준 아들. 권 씨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아들 때문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권 씨는 평생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양친을 잃고 집안이 쫄딱 망해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권 씨는 가까이 지내던 이웃의 빌부터 살며 농사를 배웠습니다. 그 길로 권 씨의 평생 직업은 농부가 되었죠.
권 씨는 성인이 되고 독립해서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연애도 취미 생활도 하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었죠. 동네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자신 앞으로 농사 지을 땅도 사고 살만해지기 시작한 때가 30대였습니다. 조금 숨 돌릴 때가 되었을 때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30대 늦은 나이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없이 살아온 못 배운 한이 사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외아들을 보았으니 아들은 그런 한 속에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스스로 굶는 한이 있어도 아들 책 한 권을 더 사주었고 결핍 없이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저 대학 안 가고 취업할까 해요. 물론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늘 풍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 종훈이 고등학생일 때 2, 3년 작황이 좋지 않아 집이 휘청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농지를 담보로 조금씩 대출을 받아 생활비를 메꾸기도 했죠. 하필이면 그때가 아들이 대학을 갈 때라 권 씨와 아내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어느 날 대학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째서 대학을 안 간다는 거야?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모범생 아들의 말에 권 씨는 충격이 컸죠. 졸업하고 바로 돈 벌어서 집안의 보탬이 되고 싶어요. 네가 왜 집안 사정까지 신경을 써? 학생이 공부만 하면 되지. 대학 가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엄마 아빠가 너 대학도 못 보낼까 봐 그래. 그래, 종훈아.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하는 거야. 그래도 마음이 무거워요. 무거울 게 뭐가 있어? 아무 생각 말고 공부해. 대학을 가야 사람 곳이라고 사는 거야. 저는 농사 짓고 살아도 돼요. 그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진로는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돈 생각은 말어. 아들도 공부에 뜻이 있었기에 권 씨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죠. 아들이 대학을 간 첫 해에는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등록금과 기숙사비, 생활비까지. 그해 1년은 서울 사는 여동생에게 돈을 빌려 그 돈을 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내 자식 내가 키웠는데 키워준 값을 갚으라고 하겠냐? 그래도요. 아들은 실제로도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권 씨에게 보내기도 했죠. 권 씨는 아들이 보낸 돈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만 돈을 보내지는 말어. 그 돈으로 책을 사던지 아니면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아들은 권 씨 부부가 힘들까봐 걱정했지만 하늘이 도와서인지 그 다음 해부터는 일이 잘 풀려 여동생에게 빌린 돈도 이자까지 쳐서 갚았고 대출받은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러 아들은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20대 후반에 결혼도 했습니다. 권 씨 삶이 말년에 술술 잘 풀리는 듯 했죠. 아들이 결혼할 당시 권 씨는 땅을 팔아 결혼 자금에 보탰습니다. 아마 마지막 지원이 될 듯 했기에 권 씨 부부가 농사지어 먹고 살 정도만 남기고는 전부 처분했죠. 그렇게 아들은 서울에서 번듯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권 씨는 아들 뒷바라지하며 늙어버렸지만 그런 아들을 보면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꿈꾸던 그런 멋진 삶을 살고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권 씨는 어느덧 80세가 되었고 손자도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서울에 올라와서 사시는 거는 어떠세요? 갑자기 서울엔 왜?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시고요. 병원 가까운 도시에서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멀어서 제가 자주 찾아뵐 수도 없고요. 됐다. 그렇게 복잡한 데서 어떻게 살아? 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래야 저도 마음이 편하죠. 아, 우리가 안 편해서 싫어. 건강 잘 챙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말만이라도 고맙다. 아들은 나이 든 부모를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바빠 명절 때나 내려오는 것에 죄스러워했죠. 너희는 별일 없고 저희는 없죠. 아, 장모님이 집에 와 계세요. 사돈이 무슨 일 있으시대? 그건 아니고요. 성우가 내년에 고3 되잖아요. 그래서 애엄마가 입시 때문에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다고 장모님한테 살림 좀 봐달라고 부탁드렸나 봐요. 당분간 와서 지내신대요. 사돈 힘드실 텐데. 장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적적하셨다고요. 그래도 안사돈이 아직 60대라 권씨부부보다는 훨씬 젊은 편이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건강 잘 챙겨라.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명절에 뵐게요. 권 씨는 아들과 전화를 끊고는 식탁 위에 있는 약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들이 걱정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요즘 자꾸 배가 아파 병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약 먹었는데도 계속 아프면 큰 병원에서 검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받아온 것만 다 먹어보고 위염이라는 동네 병원의 진단에 계속 약을 먹고 있었는데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권 씨는 시내에 있는 병원에서 복부 초음파를 하고 췌장암일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엉뚱한 약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 수 있었죠. 아버지, 췌장암이라뇨. 아내가 그새를 못 참고 아들에게 전화를 건 모양이었습니다. 지금 암이라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검사해 보라는 거야. 아들은 무척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80 먹는 동안 큰 병 한 번 알아본 적이 없으니 이런 상황이 낯선 듯 했죠. 꼭 권 씨가 당장 췌장암 진단이라도 받은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사를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받아보세요. 여기도 병원 있는데 뭐하러 그래? 그래도 뭐든 서울이 낫겠죠. 오시면 제가 같이 갈 수도 있고요. 아들의 성화의 권 씨는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날짜를 잡고 얼마 안 돼서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쩌죠? 갑자기 2박 3일 출장이 잡혔는데 아버지 검사 다음 날에 다시 돌아올 것 같아요. 하필 딱 맞춰서 출장을 가야 된다는 아들. 어머니는 다리 아파서 여기까지 못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우 엄마한테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며느리에게 병원에 동행하게 한다는 말에 권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됐다. 혼자 가면 돼. 혼자 어떻게 검사를 받으세요? 보호자도 없이. 아니면 네 고모한테 부탁해 볼게. 아들은 잠시 기다려보라며 전화를 끊었지만 몇 분 뒤에 다시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애엄마가 그날 애입시 때문에 어디 좀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됐어. 고모한테 말해서 같이 갈 테니까 걱정 말어. 애 학교가 더 중요하지. 그러면 검사 받으시고 연락 주세요. 알았다.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자주 연락할 일도 없을 텐데 아들도 늙은 아버지 건강이 걱정되긴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바쁜 아들을 괜한 일로 걱정하게 한 듯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검사 날이 되어 권 씨는 홀로 서울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터미널엔 권 씨의 여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죠. 언니는 무릎 어떻대? 괜찮아. 그나저나 오빠가 걱정이지. 별거 아니겠지.
그래도 모르는 거잖아. 나이가 있는데. 검사 후에 권 씨는 여동생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기에 아들과는 곧 집으로 내려갈 거라고 짧게 통화를 마쳤습니다. 나 저녁엔 모임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해. 나도 버스 타고 가려면 이제 가야지. 터미널에 데려다 줄게. 옛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날이 어둑해지려 하자 권 씨도 슬슬 돌아가 봐야 했습니다. 근데 옷을 그렇게 얇게 입고 왔어? 이제 겨울이나 마찬가지야. 벌써 추울 줄은 몰랐네.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날이 더워서 가벼운 차림으로 올라왔는데 해가 지니 제법 쌀쌀했습니다. 어차피 버스 타고 집에 가면 되니까 괜찮아. 여동생은 그런 권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지만 수다 떨다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터미널에서 내린 권 씨는 시골에 있는 아내와 통화를 했습니다. 표는 끊었어요? 이제 끊으려고 들어왔어. 권 씨가 통화를 하며 터미널 안을 두리번거리는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많네. 얼른 줄 서야겠어. 권 씨는 서둘러 줄을 섰습니다. 다들 어디 가는 것인지 늦은 시간에도 줄이 길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 씨의 차례가 되었을 때 권 씨가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어라, 지갑이 어디 갔지? 그런데 만져지는 것은 빈 주머니뿐이었습니다. 외투에 넣어놨나 더듬더듬 만져보았지만 마찬가지로 지갑은 없었습니다. 권 씨가 한참 옷을 뒤적거리고 있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권 씨는 하는 수 없이 줄 밖으로 한 걸음 나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는데 지갑이 없어서 원점으로 돌아온 권 씨는 외투를 벗어서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옷을 여러 겹 입은 것도 아니기에 찾았던 곳도 찾아봤자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권 씨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여동생과 밥 먹고 차를 마실 때는 나오면서 권 씨가 계산했기 때문에 어디에다 두고 왔을 리는 없었습니다. 권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에 지갑 떨어져 있나 좀 봐봐. 지갑? 안 보이는데. 왜? 없어졌어? 그러네, 어디에다가 흘렸나? 그럼 어떡해? 내가 다시 가야 하나? 아니야. 뭘 와. 더 찾아보고 없으면 종훈이한테 전화하면 되지. 얼른 가봐. 권 씨는 늦었다는 여동생이 행여나 차를 돌릴까봐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끊는다고 뾰족한 수가 생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던 1,000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휴대폰으로 어떻게 결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카드도 지갑에 넣어놓는 바람에 표를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권 씨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이 없다고요? 그래, 누가 훔쳐갔는지 흘렸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어째? 고모는 가버렸고요. 진작에 갔지. 종훈이한테 전화해봐요. 출장 간 애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도 종훈이네 집이 가깝잖아요. 거기라도 가야지. 큰일이네. 갔다 오고 하다 보면 자도 끊길 것 같은데. 뭐가 큰일이에요. 아들네 집에서 하루 자고 오면 되지. 뭘 자. 안사돈도 있다는데. 그래도 사정이 그런데 아들 집에서 하루 잘 수도 있죠. 어쨌거나 통화해봐요. 방법이 없잖아.
권 씨가 아내의 말을 듣고 전화를 끊었는데 때마침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려가고 계세요? 아들의 물음에 권 씨가 머뭇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찾아보겠다는 권 씨의 말을 들은 아들이 단번에 대답했습니다. 그걸 지금 어떻게 찾아요? 늦은 시간에 헤매지 마시고 그냥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들도 아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발견했으면 연락이 오겠죠. 만약 훔쳐간 거면 어차피 못 찾고요. 아들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터미널까지 태워다 드릴게요. 너 내일 온다고 하지 않았어? 일이 일찍 끝나서 곧 올라갈 거예요. 먼저 가 계세요. 나 때문에 일 못 끝내고 오는 거 아니야. 그냥 성우 엄마한테 돈만 좀 꿔달라 그래. 내일 낮에 붙여줄 테니까. 안사돈도 있고 그냥 내려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일이 빨리 끝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골 갔다가 그런 일 있었어도 돈만 들려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장모님 계시긴 한데 하룻밤인데 어때서요? 안방에서 애엄마랑 같이 주무시라 그러고 아버지랑 저랑 작은 방에서 자면 돼요. 아들의 말에 권 씨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말대로 돈만 빌려서 돌아가는 것은 권 씨의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고 아들 마음은 절대 편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알았다. 너희 집으로 갈게. 택시 타고 가시면 나와 있으라고 할게요. 택시 타시면 기사님 바꿔주세요. 그래서 권 씨는 아들의 말대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괜히 지갑을 잃어버려서 민폐가 되는 듯해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명절엔 대부분 아들네가 내려왔지. 권 씨가 올라온 것은 거의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석에 보고는 올해 설과 추석엔 아들이 일이 바빠 못 내려왔기에 이번에 보면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자식을 보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들 얼굴이나 보고 내일 아침 일찍 나오자 생각했습니다. 차창 밖을 보니 해가 완전히 져서 하늘은 새까매졌지만 시골의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밝은 밤이었습니다. 낮보다도 환하게 켜져 있는 불빛들을 보며 권 씨는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직장에 다니며 서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는 아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뒷바라지한 스스로의 삶이 뿌듯했습니다. 택시는 20분쯤 달려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내리시면 돼요. 아, 예. 잠시만요. 우리 며느리가 나와 있을 거예요. 카드도 되는데, 카드 없으세요? 아, 제가 지갑을 잃어버려서요. 권 씨의 대답에 택시기사가 작게 혀를 찼습니다. 권 씨는 창밖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이고, 미리 나와 있어야지. 이거 가봐야 하는데. 민망한 기분에 고개를 더 빼고 살피자 저 멀리서 며느리로 보이는 여자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저기 왔네요. 며느리는 택시를 발견하고는 종종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택시비요. 며느리가 택시비를 결제하고 나서야 권 씨가 차에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그래. 잘 있었니? 지갑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런 것 같아. 권 씨는 쌀쌀한 바람에 코를 훌쩍이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권 씨를 한번 보고는 휴대폰을 힐끔거리며 중얼거렸습니다. 8시 40분. 시계를 확인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권 씨가 택시에서 내린 그 자리에서 움직이질 않더니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습니다. 아버님, 이거 받으세요. 권 씨는 얼떨결에 며느리가 건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려다보니 손에는 5만 원짜리 지폐가 2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웬 돈이니? 지갑 잃어버리셔서 못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의 말에 권 씨는 대답 없이 뒷말을 기다렸습니다. 막차 시간은 못 맞출 것 같고 이걸로 터미널 근처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바로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 말은 지금 이 돈을 들고 다시 택시를 타고 가란 소리였습니다. 성우 아빠가 전화 왔는데 저희 집에서 주무시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사정? 곧 성우 중간고사라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가 좀 예민해요. 그리고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친정엄마가 와 계셔서 조금 불편해 하시기도 하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오셔서 저희 집에 못 모시는 거 아버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권 씨는 손에 들려있는 10만 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쌩하니 바람이 불었고 돈이 날아갈까봐 권 씨는 순간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손에 쥔 구겨진 지폐, 날씨에 맞지 않은 얇은 옷, 모든 것이 권 씨를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털잠바를 입고 나온 며느리는 추위를 모르는 듯 했고 무척 당당했죠. 날이 쌀쌀해졌어요. 더 늦으면 택시 잡기도 힘드니까 어서 가보세요. 종훈이가 그러라고 해. 성우 아빠한테는 제가 잘 말할게요. 말에 뼈가 있었습니다. 어쩐지 권 씨 보고는 아무 말 말라는 듯 했죠. 그런 것을 보면 며느리의 독단적인 결정인 듯 했습니다. 권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호통치지 않았습니다. 곧 아들이 돌아올 텐데 괜히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말처럼 미리 약속 없이 찾아온 것은 자신이었기 때문에 눈치 없는 노인네가 되고 싶지는 않았죠. 터미널 근처에 숙소도 많으니까 아무데나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혹시 부족하시면 며느리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남은 10,000원짜리 지폐 2장도 권 씨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숙소가 많으니 걱정할 것 없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며느리를 권 씨가 허망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택시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이 앞에 많이 다니더라. 며느리는 권 씨의 대답을 듣고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다며 돌아섰습니다. 거세게 부는 찬바람보다도 더 차갑게 돌아선 며느리. 어쩐지 억울하고 서러운 기분보다도 갈 때 가더라도 아들내미 얼굴이나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이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가 됐든 간에 어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조금 걷자 택시가 지나갔고 권 씨는 택시를 잡아 타고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가야 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차 안으로 들어오자 권 씨는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권 씨가 바보라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행동이 시부모에 대한 공경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겠나 싶었죠. 각자의 사정과 입장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아들과 며느리의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일 아침에 내려가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그저 자신만 입을 다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태 아이 낳고 잘 산 것을 보면 적어도 아들한테는 좋은 아내이고 손주한테는 좋은 엄마이지 않을까 하며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30분 뒤 권 씨는 우여곡절 끝에 터미널 근처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내일 아침 버스비까지는 될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 씨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종훈이네 도착했어요. 왜 전화가 없어? 권 씨는 아내에게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많이 생략하고 이야기했는데도 아내는 노발대발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그렇다고 혼자 모텔에 갔다고요? 아이고 됐어.
안 그래도 종훈이네 집에서 자는 게 마음에 걸렸어. 안사돈도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 서로.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10만 원 달랑 쥐어주고 쫓아내요? 쫓아내긴. 갑자기 찾아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 권 씨는 화내는 아내를 달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때는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바로 돌아가셨다고요? 왔는데 안 계시네요. 그래. 막차가 있길래 얼른 터미널에서 버스 탔어. 아무리 그래도 이 시간에 혼자 가셨어요. 애도 아니고 혼자 왜 못 가? 집에 도착했으면 어서 쉬어. 피곤할 텐데. 아들은 권 씨의 말에 마지못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권 씨가 착잡한 한숨을 쉬더니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겠거니 생각을 했죠. 그런데 2분, 3분쯤 흘렀을까. 권 씨는 다시금 울리는 벨소리에 눈을 떠야만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성호 엄마가 아버지를 쫓아낸 게 맞아요? 아들의 첫말에 권 씨가 머리를 부여잡 봤습니다.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범인은 아내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용없었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세요? 버스 탔다니까. 모텔에 계신 거 알아요. 어디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확신에 찬 아들의 말에 다 틀렸다 싶었습니다. 뭐 하러 그래? 내일 아침에 나가서 버스만 타면 되는걸. 어디 계시냐니까요. 아들은 권 씨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분 뒤에 아들이 권 씨를 데리고 차를 탔습니다.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고 공기마저 무거워진 듯 권 씨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주무시고 가시라고 했잖아요. 서로 불편하게 뭐 하러 그래? 그렇다고 해도 성호 엄마가 집에 들이지도 않고 가시라고 했으면 최소한 아버지라도 저한테 연락은 하셨어야죠.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너 신경 쓸까봐 그랬지. 그러면 더 신경 쓸 거 모르셨어요? 권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일만 크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차 안은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권 씨는 아들네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치고 현관문을 열자 그 앞에는 며느리와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표정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 병원 때문에 올라오신 거 뻔히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어? 쫓아내다니. 그럼 집에 들렸다 가시라고 말 한마디는 해봤어? 그러자 며느리가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권서방 그러지 말고 앉아서 얘기해. 장모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사정 다 아시면서 애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했어도 장모님이 말리셨어야죠. 뭐야? 목소리 낮춰. 애 공부하잖아. 공부! 권성우! 이리 당장 못 나와? 아들은 갑자기 소리치며 방에 있는 손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방에서 손자가 어슬렁 나왔습니다. 너 이 자식은 할아버지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애한테 왜 이래? 다음 주에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중간고사. 그럴 거면 공부시키지 마.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애를 대학은 보내서 뭐해. 학비도 안 대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뭐라고? 당신 왜 이래? 아버님이 미리 말씀도 안 하고 오셨는데 어떻게 갑자기 집으로 모셔? 우리 엄마는 그럼 어떻게 하고? 안방에서 당신이랑 같이 자면 되잖아. 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장모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권서방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나는 손님도 아니야? 먼저 손님이 와 있는데 약속도 안 하고 온 손님 좀 돌려보낸 게 어쨌다고 이러는 거야?
손님을 돌려보내요? 그래. 그리고 이렇게 장모 앞에서 소리 지르고 애 학비를 대주네 만회하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야? 얼마나 장모를 무시했으면 이래? 그러면 성우 엄마는 얼마나 시부모를 무시했으면 병원 때문에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 아버지를 쫓아내요. 아니, 집주인이 누굴 드릴지 안 드릴지 선택도 못해? 집주인이요? 이 집주인이 누군데요? 그러자 안사돈이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집. 저희 결혼할 때 아버지가 땅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집은 진작에 팔았잖아. 7년 전 새로 지은 이 아파트로 이사했던 아들.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 집값 올라서 처분하고 이 집 살 수 있었던 거잖아. 당신은 거기에 얼마나 보탰는데? 얼마 보탰는지가 중요해? 결혼했으면 내 집도 되는 거지. 어떡하지? 나는 그때 집 살 때 아버지한테 돈을 빌린 건데. 이제 이 집 팔아서 갚을 생각이거든.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긴? 빌린 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거지. 종훈아, 권 씨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어떤 손님을 드릴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러면 장모님도 이만 나가주세요. 뭐야? 권서방, 미쳤어?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만 원짜리 수표를 한 장 꺼내서 안사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모텔에서 주무시든 택시비를 해서 댁으로 돌아가시든 하시면 되겠네요. 여보, 당신도 걱정되면 따라서 나가. 지금 이렇게 한 거 후회 안 하는 거지? 당신이야말로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 잘 생각해. 그러자 며느리가 소리를 치려다 말고 애써 숨을 가라앉혔습니다. 한참을 서로 말없이 서 있다가 며느리가 잠시 후 안사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으로 돌아가 있어. 내가 연락할게. 그러자 안사돈은 눈을 크게 뜨더니 분한 표정으로 아들 손에 들려있던 10만 원짜리 수표를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방에서 작은 가방을 가지고 나오더니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또 한참 뒤에 권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권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우 너는?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결국 권 씨로 인해서 쑥대밭이 된 아들네 집. 착잡한 마음도 있는 한편 오랫동안 아리던 일을 뺀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아들만은 부모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인생을 헛살진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는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은 권 씨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돈만 벌면서 사느라 집을 제대로 못 돌봤어요. 중요한 걸 외면하고 살았네요. 아니다. 내가 괜히 와서는 너 심란하게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하다. 다 제 잘못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집은 정말로 팔아서 아버지 드릴게요. 제가 꼭 갚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됐어? 이 집 판 돈 내가 어디다 쓴다고. 갖고 계세요. 됐다. 받을 생각으로 준 거 아니야.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성우 엄마랑 반목하지 말고 살아. 사람이 행복한 것도 다 가정이 화목해야 느낄 수 있는 감정인 거야. 알고 있어요.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집안일은 자신이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권 씨는 아들과 함께 작은 방에서 잠자고 다음날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터미널이 아닌 권 씨의 집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밥 먹고 가. 아내가 크게 반가워했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얼른 올라가서 해결할 일이 있어서요. 금방 다시 찾아뵐게요. 그러더니 다시 훌쩍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권 씨는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아들에게 연락 한 통을 받았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뭐야? 팔지 말래도. 대신 이 돈은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그럴 거면 뭐하러 팔어? 성우 엄마도 성우도 다들 정신 차려야죠. 너무 풍족하게만 산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돌려드렸다고 말했고, 앞으로 시부모님한테 잘하면 돌려주시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명절만이 아니라 어버이날이나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도 내려갈 거고요. 어머니 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초대하기로 했어요. 뭐? 그러니까 이제는 자주 뵐게요. 성우 엄마가 그렇게 하겠대. 안 하면 집도 없고 같이 살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너무나도 단호해 보이는 아들의 권 씨가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리고 장모님도 그날 일은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서운하셨던 마음 푸세요. 나는 너만 행복하면 다 괜찮다. 그러자 아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다음 달 어머니 생신 때 내려갈게요. 권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습니다. 암은 아니라도 나이가 있으니 앞으로 얼마나 더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렇게라도 죽기 전에 원 없이 아들을 본다니 부모로서 기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참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돈 없고 힘없는 노인네, 그래도 부모라고 생각해 주는 게 내 아들이지만 참 고마웠죠. 다음 달이 되었을 때 정말로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전부 내려왔습니다. 조금 어색하기도 했지만 아들이 부모를 위해 노력해 준 것이니만큼 아들의 효심을 기쁘게 받아들이자 생각했습니다. 결국은 며느리도 아들과 헤어지지 않고 잘 지내는 것으로 봐서는 둘 사이도 잘 해결이 된 듯 했습니다. 그러니 권 씨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네. 권 씨는 아내의 말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